공급이 대규모로 나오고 이 대규모 공급이 진짜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속도를 엄청나게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상급지뿐만 아니라 하급지 수요에도 심리를 엄청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안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졌다. 무서워졌다. 언제 어느 시기에 지정할지 모른다. 갭 투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집값 상승은 어렵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9월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제가 7월 10일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강력한 부동산 공급 방안 대책이 담겨져 발표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지역까지도 나열해 가면서 말씀해 드렸었고, 이제는 LH가 아니라 LH와 민간 건설사가 도급을 맡아 진행하는 민관 합동으로 속도전에 이를 거다. 그래서 조기 분양뿐만 아니라 조기 착공에 이르며 이재명 정부의 이런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인해서 실질적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담겨져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까지 함께 발표되었는데, 저는 이번 대책을 보고 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 견해로선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대규모로 나오고 이 대규모 공급이 그냥 가짜 물량 발표가 아니라 진짜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속도를 엄청나게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저는 이 상급지뿐만 아니라 하급지 수요에도 심리를 엄청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안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정책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5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방대한 물량입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쉽게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착공된 10년 연평균의 물량은 25만 8천 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 25만 호 정도가 적정 공급 물량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3년, 22년부터 24년 연평균이 15만 8천 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연평균에 비교하면 약 부족분이 9만 2천 호 정도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부족분을 이번에 나온 신규 공급 대책으로 진행도 하지만 여기서 다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 있죠. 그 단지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총 135만 호 정도의 대규모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그리고 연평균 기준에서 봤을 때 22년, 24년 3년 연평균 15만 8천 호에 비하면 순증이 약 11만 2천 호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평균이 25만 호 정도인데 조금 더 높게 잡아 27만 호 정도를 잡았고, 5년 동안 합계 135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는 게 135만 호를 지금 이 발표된 물량에서 전부 다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비아파트 물량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파트 물량이 아니라 비아파트와 아파트가 합쳐져 있는 물량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공택지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공급 방안이 있고요. 노후시설, 이제 재건축하는 거, 또 유휴부지 재정비하는 거, 도심이죠. 요게 이제 수도권을 보면 37만, 노후시설 유휴부지는 3만 8천, 도심지 주택 공급, 소규모 주택 정비, 그리고 도심 복합 사업, 이런 게 36만 5천. 그리고 민간 공급 여건이 개선되는 이런 방안 대책이 있습니다. 신축 매입 임대,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또 공공택지 민영주택, 이런 것들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21만 9천 호이지만 여기에서 한 50%만 제외하면 10만 호 정도가 되겠죠. 또 기타 주택사업은 비아파트 주택사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35만 5천 호입니다.
그래서 35만 5천 호에 10만 호 정도를 합산한 45만 호를 제외하면 총 90만 호 정도가 아파트로 지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여기에서 다 지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기존에 있던 재개발, 재건축도 함께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량이 엄청, 이거 너무 많은 물량이다, 이걸 절대 소화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거 5년 동안 90만 호이거든요. 5년 계획이. 그럼 이걸 5년 동안 연평균을 보게 되면 18만 호입니다. 이 18만 호의 아파트가 매년 들어온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18만 호 정도라고 한다면 분당 신도시랑 일산 신도시를 합친 아파트 규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기 때문에 뭐 3기 신도시도 있고 1기 신도시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나와야 할 2기 신도시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물량들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저는 물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물량을 집계한 거구나. 다만 짜투리 공간까지 전부 다 영끌해서 물량을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저의 기준에선 지키지 않아야 할 약속은 정책으로 내세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좀 이렇게 보여왔죠. 그래서 제가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토부가 진행할 수 있는 방안, 진짜로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을 끌어다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얘기 드리겠지만, 제가 전망했던 여러 가지 이 도심지 주택 공급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엔 진짜로 착공된 물량만 선별해서 골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조기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를 LH가 직접적으로 시행해서 전면 전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기존에는 LH가 본인의 이 소유 토지를 민간 건설사에다가 매각을 해서 민간 건설사가 대부분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LH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각 사업 절차별 공급 지원 요소를 해소해서 공급 물량 확대를 하고 속도를 제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7만 5천 호 플러스 알파로 추가 착공에 이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LH 토지를 민간 건설사에 이제 적정 이윤 마진을 남겨놓고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사가 집을 짓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건설사가 집을 지을 경우에 토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에 이윤 마진을 붙여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토지 가격 플러스 공사 비용까지 지속적으로 있죠. 또 여기에 PF 대출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도 있고, 여기에 이제 미분양이 주변 일대 많이 나거나 아니면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거나 내수가 침체되는 현상, 또는 기준금리 인상이 나오는 이런 구간, 이런 시기에는 아예 분양을 하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와야 할 공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LH는 본인 땅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땅에 집을 지어서 진행을 하겠다. 다만 이 집은 본인이 짓는 게 아니라 민간 건설사에다가 도급을 맡겨서 건설사가 집을 짓되 적정 분양 나오는 이자 수익 부분을 공사비용으로 대체를 해서 이윤을 남긴다라는 내용입니다.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서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땅 장사만 했던 겁니다. 민간 건설사에다가 땅만 팔았고, 그 땅 팔고 나서 집 짓는데 보통 뭐 한 5년, 10년 걸리는데, 그러면 땅값도 올라가고 건축비용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건설사, 민간 건설사는 오히려 수익이 배가 되죠. 그거를 오히려 LH가 수익을 볼 수 있도록 LH가 시행을 하고 건설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 플러스 적정 이윤을 정해서 이제 건설사에 제공하고 나머지 분양 수익 이익은 LH가 가져가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은 6만 호 정도 착공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 사업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법제화할 거다. LH가 개발해서 공동주택 용지는 직접 시행해야 되는 의무의 법제화를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매각하지 않고 본인이 짓겠다는 얘기죠. 수도권 19만 9천 호 규모의 공공주택 용지 중에 직접 시행해서 30년까지 수도권에 총 6만 호 정도 착공할 수 있다.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으로도 확대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임대도 확대하는데 우수 요건에 있는 그런 지역 일대로 지정을 하겠다. 민간이 설계 시공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전담하고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설계하고 시공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만 받는 거죠. 근데 다만 지금 사실 내수 경기 침체 요인 중 하나가 건설 경기입니다. 건설 경기가 거의 2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건설사들도, 일군 건설사들도 지금 수주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게 대규모 아닙니까? 이 대규모 물량의 공급을 시공해 주는 건데 본인이 도맡아서 시행하고 시공하면 미분양 나게 되면 엄청난 자산 손실이 발생될 수 있죠. 그런 위험 가능성을 배제하고 시공비만 따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많은 물량으로 2030년까지 제가 봤을 땐 1군 대기업들도 당연히 참여하고 이런 브랜드를 차별화시켜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LH는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자금 조달하고 그래서 이제 민간 건설사가 이제 건설업 그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 받아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 시공하고 시공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왜냐면 토지가 LH 토지이기 때문에 실상 만약에 토지가 LH 토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PF 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PF 대출의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없죠. 그래서 시공비가 굉장히 절감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설계 시공하고 참여했던 이 시공 브랜드로 공급을 추진하겠다. 예를 들면 삼성물산이 진행한다? 그럼 LH가 시행사가 되고 시공사는 삼성물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은 레미안 아파트가 되는 거죠. LH 아파트가 아니라. 보통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LH가 본인이 직접 시공하고 그 다음 분양하고 임대한 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식은 민간 건설 기업이 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민간 건설 시공한 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로 나올 수밖에 없죠. 다만 뭐 지역적 입지에 따라서 공사비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공사비도 LH가 지금의 적정 주변 시세에 맞춰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 공공이라는 딱지 LH 아파트는 부실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주변 시세의 공사비대로 진행할 소지가 매우 클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브랜드를 활용할 거다.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도 본인 브랜드를 크게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이죠. 그래서 시행은 LH, 시공은 민간 건설사가 하는 거다. 자, 시행과 시공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다가구 주택 두 필지를 허물고 신축 다세대 주택을 짓습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죠. 그럼 토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토지를 확보한 주체를 시행사라고 하는데 그 건축업자를 시행사라고 하고요. 근데 그 건축업자가 본인이 시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공은 전담으로 시공사한테 맡기죠. 그걸 시공건설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행과 시공은 완전히 다르다. 자, 구체적인 공급계획 연내 발표 추진할 거다. 그리고 25년 하반기 순차적으로 착공할 거고 2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는 별도로 법령 개정 사항이 따로 없다. 그래서 내년 바로 착공 추진할 거다. 그래서 2기 신도시는 이미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LH 소유의 비주택 용지 용도를 주택 용지로 전환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만 5천 호 플러스 알파 착공 예정이다.
수도권의 신도시 6개 규모 등 이 공공개발지구 내 LH가 소유한 비주택 용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 용지, 자족 용지, 공공시설, 상업시설 이런 용지들이 있죠. 상업시설에 주택이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주택의 용도에 따라서 부동산의 유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상업시설에는 무조건 뭐 상가 또는 뭐 사무실 이런 상업 용도만 들어가야 되고요. 공공시설에는 공공시설만 들어가야 되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필지만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런 곳에 아파트 또는 주택을 지을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장기 약 10년 정도 미사용된 이런 토지들이 있습니다. 또는 계획은 했는데 상업시설을 너무 많이 과다 계획을 한 겁니다. 지금 상가 뭐 분양도 안 되고 미분양이 엄청나게 나는데 너무나도 상업시설로 과다 계획한 토지들이 있죠. 이런 토지들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선 추진 물량은 법 개정 시기와 관계없이 변경 협의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제고시키겠다. 택지 사업 조기화 전략 및 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약 사업 기간을 2년 플러스 알파 단축시키겠다라는 뭐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 46,000호 정도 조기화해서 추가 착공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구지정 및 계획 수립 단계를 보면 목표는 서리풀 등 여러 지구지정 딱 지정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이런 지구들은 인허가 절차를 좀 빨리 해주겠다, 절차를. 그래서 기존 뭐 6개월에서 신규는 1년 5개월 정도 조기화 시키겠다. 또 중복되는 절차는 단축시키고 동시 추진 가능한 절차는 통합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평가 및 지구계획 용역 발주 시기를 앞당기겠다. 우리 택지를 조성할 때 이게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가도 될지 자연환경을 분석하죠. 평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로를 몇 미터로 놓을지, 교통시설, 학교는 어떻게 놓을지, 몇 동에 놓을지 이런 지구계획을 수립하죠. 근데 이거를 LH와 정부가 너무 세대가 많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외부 민간 업체에다가 용역을 발주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아까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야 되죠. 후보지 발표 이후에 조사해야 되는데 이걸 후보지 발표 전후로 그냥 땡겨서 진행해도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구 지정 이후에 또 영향 평가를 봐야 되는데 이때는 지구 계획 영향 평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구 지정 전후로도 바꿔서 진행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계획 통합 승인 제도를 확대시키겠다. 원래 이제 100만 제곱미터 이하만 통합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했는데 범위를 넓혀서 330만 제곱미터로 넓혀서 통합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공공택지의 보상 착수도 있죠. 굉장히 늦어지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런 보상 착수, 아까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절차상 그런 것들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빨리 진행해 주겠다는 얘기죠. 자, 목표는 3기 신도시 등 지구 지정 이후에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보상 조사, 협의 기간을 단축시켜서 1년 이상 빨리 조기화시키겠다. 보상 착수 시기를 지구 지정 이후가 아니라 이전으로 조기화시키겠다. 그래서 이 지역 택지로 지정합니다. 발표한 이후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택지를 이제 매입하죠. 돈 주고. 현물 매입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구 지정 이전에도 미리미리 진행해도 될 수 있도록 법으로 조기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협조 장려금 같은 걸 신설해서 보상 협의 제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협의 지연 관행을 개선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빨리 협조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토지 비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상금을 붙여서 더 많이 쳐주겠다. 이런 협조 장려금을 신설하겠다. 그거 내용이고요. 또 협의 지원 관행하는 걸 개선시키겠다라고 하는데 보통 토지 매입하세요. 얼마에 매입할 겁니다. 협의를 보죠. 주민들과.
근데 주민이 계속 알박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 땅값 높이려고 계속 반대하고 뭐 또 지자체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협의하고 합니다. 이거를 수없이 한 거예요. 이게 횟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알박기를 하면서 본인 땅값을 계속 높여왔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체되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관행을 개선시키는데 어떻게 개선시키냐? 3회 이상 협의 요구하게 될 경우에 그냥 두말 없이 강제 수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제로 그냥 법으로 수용 절차 하겠다. 그리고 LH가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현금 이외의 보상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보상금 조달 부담 경감을 하고 과잉 유동성 우려를 최소화시키겠다. LH가 이제 토지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LH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확대시킬 건데, 자, 근데 돈으로 만약에 토지주한테 현금으로 만약에 보상하게 될 경우에 그 현금 받은 수요가 또 어딘가에 뭐 주택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유동성이 과잉되기 때문에 또 집값 상승, 부동산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현금 보상이 아니라 대토 보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대토 보상은 본인의 토지를 매각하고 현금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이 신도시 내에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걸 대토 보상권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토 보상권을 리치에다가 현물 출자하는 겁니다. 내 땅을 리치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땅을 이용해서 너네 민간 부동산 회사가 개발을 해서 나는 수익을 나한테 장기 주식으로 준다든지 또는 배당을 계속적으로 주는 그런 형식으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해서 주식 받은 걸로 이제 배당을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충족하게 될 경우에 조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양도소득세를 좀 감면한다든지 또는 배당에 따른 이자 소득세를 좀 감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클 거다. 그래서 땅으로도 갖고 있지 말고 리츠에다가 출자해서 주식으로 받아라. 주식. 그리고 배당 받아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보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 보상 마무리 단계 지구는 약 5개월 이상 조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주 지원책과 제재 수단을 병행해서 촉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주단지 유형을 다양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 같은 지역의 공공택지 지구 내에 임시 이주단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다른 지역의 지구에 유유부지를 이용해서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좀 다양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퇴거를 요청했는데 보상 수요가 완료가 됐는데 6개월 이후에 퇴거해야만 하는데 퇴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퇴거 불응자. 그럼 이런 분들은 금정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도 소송, 강제 소송해서 금정적 제재도 하고 소송해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우수입지 공공택지 분양 추진을 하겠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년 4분기 5,000호, 26년 27,000호 분양 예정에 있고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3기 신도시 내에서는 25년 4분기에 9,000호, 26년에는 5,200호 정도 분양을 추진할 거다. 그래서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 공공주택 분양 계획을 보게 되면 25년도에 과천 주암 930세대, 또 군포 대암이, 또 남양주 진접 2주구, 구리 갈매 역세권 지역 일대, 김포 고천 2주구 뭐 이런 지역들이 올해 하반기에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26년도에 분양하는 지역들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서울 마곡, 계양, 부천 대장, 시흥, 고덕 강일, 남양주 왕숙, 의정부, 고양 창릉 뭐 이런 지역들 일대로 진행할 거다. 또한 서울 남부권 지역 일대도 있습니다.
서리풀 지구 약 2만 호 정도가 나오는데 이건 뒤에 가서 지역을 한번 볼 텐데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과천 지역 일대도 1만 호 정도가 나옵니다. 29년도 착공 차질 없이 추진할 거고 수도권에서 신규 공공택지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반기 때까지 3만 호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검토해서 공급할 거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3기 신도시 그리고 중소형 공공택지 등이 있습니다. 76개소에 85만 8천 호 정도가 되는데 이거 이미 발표가 됐죠. 이 중에 77%가 조성공사 추진 중에 있고요. 25년 6월 기준에선 26만 4천 호 정도가 인허가를 이미 받았고 12만 7천 호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진행 속도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보상을 대부분 3기 신도시는 마무리되었다. 평균 보상 마무리 96% 정도 되더라. 2030년까지 공공택지에 수도권 공공택지에 37만 2천 호 착공을 추진할 거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그런 아파트들은 용적률을 엄청나게 높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12만 1,000호 정도 추가 착공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수도권 공공택지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 빨간색이 공공택지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파란색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황토색은 수도권 지역 일대의 도심 복합 사업이나 아니면 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같은 모아타운 같은 그런 지역들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네요. 광명 시흥 지역 일대, 시흥 은계 지역 일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바로 옆에 광명 뉴타운 지역들이 있죠. 부천 역곡도 있고 괴안도 있고 옥길도 있습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광명 학원도 있고요. 그리고 안양 지역 일대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 일대, 광명 하안 재건축 지역 일대, 그리고 부천 원종, 대장지구, 인천 계양 다 3기 신도시죠. 검암 역세권, 인천 가정이지구, 그리고 서울 중심부 지역 일대도 재건축 재개발 진행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양 창릉 지역, 고양 지축, 대곡 역세권 주변, 고양 장항 이런 지역들도 지금 공공택지로 구성할 지역들이다. 안산까지, 군포까지 있죠. 수도권 동부를 보면 의정부, 용현, 고산 지구가 있고요. 남양주 진접 2지구, 남양주 왕숙, 구리 갈매 역세권, 남양주 다산 진건, 남양주 왕숙 2지구, 다산 지금지구, 구리 토평 2지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 강일 지구까지 포함해서 이 동부권 지역 일대도 쭉 나열되죠. 자, 우리 보통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우리 바로 앞전이 2기 신도시였죠. 2기 신도시와 다르게 이 공공택지 또는 3기 신도시는 서울과 바로 연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훨씬 더 좋은 공급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남 지역 일대도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입지에 금싸라기 땅에 있죠. 서울 내곡동, 세곡동 지역 일대, 서리풀 지역 일대가 청계산 입구역 주변 일대입니다. 양재역 바로 밑에. 그 지역 일대가 요 서리풀 지구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가 어디냐면 과천 주암지구와 과천지구입니다. 이게 이 과천 우리 주공아파트 바로 위에 다 붙어있는 지구들이죠. 그리고 과천 레미안 슈르 바로 밑에가 직정보 타운이 있고요. 그리고 의왕 청계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 이 송파 지역 일대도 뭐 수서 역세권 주변 지역 일대가 또 공공택지로 조성할 만한 곳들이 있습니다. 또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공공임대 재건축 아파트가 있죠. 수서 주공 아파트들, 또 거여 지역 일대 주공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 다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물량이다. 오금동 일대, 그리고 성남 복정까지, 그리고 성남 구성남 재개발 있고, 그죠? 이렇게 쭉 있고, 또 밑에 분당
1기 신도시 개발권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이거 압구정 해봤자 이거밖에 안 돼요, 세대가.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세대죠. 범위가 굉장히 넓다. 하남 교산 굉장히 좋은 지역 일대에 또 있고요. 또 수도권 남부 지역 일대를 보더라도 남부 지역 안양 지역 일대 내려오고 과천 일대 내려와도 의왕, 군포 지역 일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당수 이지구 화성, 그리고 봉담 진안까지 있고요. 오산 세교 3지구, 용인 이동지구, 평택 지제까지 쭉 이어져서 공급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급들이 좋은 입지에 2030년까지 나올 건데 중요한 게 착공 물량으로 나올 거다. 착공 물량. 보통 입주 물량 목표치를 인허가 물량으로 잡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뻥튀기해서 굉장히 부풀려서 공급 발표를 합니다. 뭐 200만 호, 어떻게 200만 호가 나옵니까? 나올 수 없죠. 그거를 인허가로 잡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게 부풀리는 거죠. 실제로 착공된 물량 거의 없는 수준이었죠. 여태까지는. 그런데 2030년까지 착공 물량으로만 집계를 한 겁니다. 진짜로 2030년까지 나올 수 있는 물량으로.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방식과 굉장히 다르다. 도심 내 노후시설 유후부지 주택 공급을 하겠다.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 2030년까지 23,000호 착공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강남, 강서, 노원 등 노후 공공임대,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와 분양, 혼합단지로 재탄생시키겠다. 영구임대 아파트, 우리 보통 영구임대는 그냥 평생을 사는 겁니다. 임대로 그 아파트에. 근데 이제 이게 30년이 넘어가면 또 오래됐죠. 당연히 재건축을 해야죠. 그래서 재건축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종상향,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는 얘기죠. 2종, 3종 일반 주거는 준주거 지역으로 올려주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시킨다. 이건 와 굉장한 사업성이 나오는 용적률입니다. 예를 들면 200%, 250% 이게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250%가. 500%까지 최대해주면 지금 세대의 2배 정도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사업성이죠. 그리고 분양 물량도 굉장히 확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아파트처럼 고밀도로 재건축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기존 물량은 통합공공임대로 재공급하겠다. 기존에 영구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 그럼 이거 재건축하면 쫓겨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임대로 사는 겁니다. 그걸 통합공공임대라고 하고요. 또 장기 전세로도 준다라고 합니다. 추가 공급되는 물량, 그리고 분양을 또 하겠다. 그리고 생활 SOC, 우리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할 거다. 주거 면적도 확대시켜주겠다. 지금 현재 평균이 17.6평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방 2개짜리 아파트죠. 이걸 이제 20.5평으로 늘려주겠다.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뭐 한 방 3개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평형 정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입주 대상도 완화해주겠다. 우리가 소득 분위별 10분위까지 본다면 10%씩 10분위별로 본다면 최하위 10에서 20%가 1분위, 2분위별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들이 대부분 영구임대에 거주하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소득을 좀 더 높여서 6분위별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6분위별 정도면 뭐 중산층 정도도 포함될 수 있는 그 분위별이죠. 그래서 그 정도도 분양받을 수 있고 입주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24년부터 추진 중인 상계 마들, 하계 5단지, 이 시범사업단지인데 이미 이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계 1단지도 승인 준비 중에 있고요. 상계 마들, 그리고 하계 5단지를 보면 이렇게 고밀도로 개발이 되죠. 중계 1단지도 고밀도. 그래서 882호 정도가 됩니다. 여기 살고 있었던 882세대는 신축 아파트가 되면 다시 들어가서 살고 또 공공분양을 488호 정도로 확대시킨 거죠. 이 물량은 저소득층만 잡는 게 아니라
1분위에서 6분위별 소득까지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포인데 좋은 입지에 많이 있습니다. 뭐 월계 주공 지역 일대도 있고, 중계, 하계 지역 일대, 상계 일부, 또 번동 지역 일부, 또 강서 가양 지역 일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등촌동 일대, 또 수서역 주변, 또 뭐 거여, 오금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에 있는 곳들 다 재건축 고밀로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서울 내 노후 임대단지 및 재건축 계획단지를 보면 이렇게 많이 있죠. 요게 영구 임대 아파트들입니다. 요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 전부 다 재건축 고밀로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를 지원해주고 사업주체 부담금, 분양수익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줄 거다. 통합 공공임대로 지원 단가의 90에서 95%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규모이죠. 또 택지는 어차피 LH 택지니까 상관없고, 철거와 이주비까지 포함해서 국비로 국가 자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재원 조달은 사업주체 부담금, 분양수익에서 조달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주대책을 보게 되면 주변 공공임대를 임시적으로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건설임대, 매입임대, 이런 임대아파트로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규모 소형단지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민들이 이주하고 집이 다 지어지면 들어와서 거주하는 방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 방향이죠. 근데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은 나눠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선행구역, 후행구역으로 나눠지고, 선행구역이 만약 다른 이주단지로 이주를 하고 선행구역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신축으로 지으면 그때 다시 들어와서 거주하고, 그 이후에 후행하는 이 구역을 허물고, 이주하고 허물고 신축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전입해서 거주하는 그런 방향으로 분할순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공청사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 일대에 오래된 공공청사, 뭐 구청이 됐던, 뭐 예를 들면 뭐 보건소가 됐던 뭐 이런 청사들 있죠. 이런 것들 재정비하고 복합개발로 진행하겠다. 원래는 예를 들면 구청만 있는 그런 건물인데, 그 건물 구청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청과 주택이 복합되는 그런 단지로 구성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보통 우리 그 성수동에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서울숲역 앞에. 그래서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봤을 때도 신축이고 깔끔하고 일반적인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노 공공청사 국유지 등 재정비해서 2030년까지 수도권 28,000호 착공하겠다. 2030년 도과된 공공청사 및 유휴 공유지 이거 심의하는 기구를 신설을 하겠다. 검토 의무화하고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수립하겠다. 5개년마다 계속 수립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용적률 상향하고 국토부가 직접 건설사업 승인을 할 거다. 그래서 사업 속도도 높여놓겠다. 보통 그 토지 자체가 예를 들면 구청 토지잖아요. 별도 토지인데, 그래서 신탁을 하거나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탁 같은 경우에는 LH가 그 땅은 구청 땅이니까 반환하는 조건으로 우선 내가 등기해서 소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반환하겠다. 이런 신탁으로 하는 사업자 방식이 있고요. 또는 위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장기 임대로 한 50년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플러스 알파로 이어가는 이런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LH가 사업 부지를 그 사용권을
확보해야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간소화해서 재정 지원도 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우선 입주하되 지역 주민 일부도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허용시키겠다. 원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가 먼저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선 입주죠.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걸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역 주민도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일부는 일단 허용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생활 SOC도 함께 공급하겠다. 또 도심 내 학교, 미사용 학교 용지, 폐교 부지 이런 부지들도 30년까지 수도권 3,000호 플러스 알파로 착공시키겠다. 매년 미사용된 학교 용지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 용지, 서울에도 이런 용지들이 있는데 이 현황을 좀 검토해서 장기간 학교 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부지, 예를 들면 이제 신도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몇만 호 정도가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구수가 계획한 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기들이 많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학교 용지를 일단 부지를 선정했는데 이거 학교를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지들 또는 뭐 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수도권 지역 일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런 부지들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 그리고 수도권 입주 중에는 입지가 양호한 곳 위주로만 뽑아서 진행하겠다. 3,000호 정도, 뭐 많진 않죠. 그리고 도심 내 유효부지 활용 공급도 하겠다. 국공유지 유효부지 2030년까지 4,000호 착공인데 제가 전망할 때는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지역들을 나열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4군데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유효부지 서울에 찾아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4군데밖에 안 되냐? 실제로 2030년까지 착공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착공될 수 있는 곳만 추스린 겁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추후에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보도자료들을 보게 되면 진짜로 실질적 나올 수 있는 물량만 수집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대 야구장 한 1,800호 정도가 되는데 이게 도봉역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전을 해서 부지가 비어 있고요. 위례 업무용지, 이제 북위례 쪽 일대에 업무용지로 비워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 한 1,000호 정도 공급할 거고. 또 서초구에 우면동 일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것도 한 700호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과 강서의회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이전 2026년에 예정이 있습니다. 이거 이전해서 558호 정도 공급하겠다. 등촌역 그리고 뭐 강서역 일대 주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곳에 진행을 하는데 아마 유효부지는 추가적으로 더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은 땅들, 비어있는 땅들 많습니다. 그리고 LH 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다시 재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철도역 주변 일대, 창동역, 원종역 이거 철도역사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추진하고 있고 신규 후보지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이거는 1인 가구 청년 특화 주택으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동역, 원정역사, 금천구청역 주변 일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부지에다가 이제 청년들 1, 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또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뭐 기숙사 대한 내용인데 이건 제외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시키겠다. 공공도심복합사업 문재인 정부의 진행되지 못했던 이 사업을 속도를 제고하겠다. 2030년까지 수도권 서울 지역 일대 5만 호 정도 착공시키겠다. 서울 지역 일대가 많죠. 용적률 1.4배 완화하는 규정을 기존 역세권에서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로 확대시키겠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역세권 주변 지역 일대에 있다면 용적률을 1.4배 정도 더 높이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세권 주변에서도 준주거 지역에 한해서만 지금은 1.4배 확대시켜줬는데 그 주변의 저층주거지 지역 일대 얘는 1.2배밖에 안 돼요. 근데 똑같이 1.4배. 그리고 역세권의 준주거 지역이 아닌 지역도 1.4배로 확대하겠다. 3년간. 자, 비주거 의무 비율은 준주거 지역 5%에서 배제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준주거 지역에 비주거 시설, 예를 들면 상가나 사무실 용도 같은 것도 지어야만 합니다. 이게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5%를 지어야만 하는데 근데 지금 상가가 또 미분양이 많이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주택용지로 지어라. 주택으로 지어라. 그러면 사업성이 더 좋아질 수 있죠. 그리고 공급도 확대시킬 수 있고 상업지역은 무조건 10%는 비주거로 공급해야만 합니다. 이거를 5%로 완화해줬다. 그리고 공원 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완화해준다. 이런 지역 일대는 준주거, 상업시설은 공원 녹지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확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부지면적 최소 기준 5만까지는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늘려줬습니다. 10만으로. 늘려줘서 완화해줬고 광역교통 학교용지 부담금도 증가된 부분에 한해 부과되도록 한다. 집을 지었는데 뭐 지하철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또 학교용지 만드는데 그거 뭐 누구 돈으로 합니까? 주민들 돈도 들어가서 학교를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 부분 부담금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학교용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대수가 다 납부를 해야 됐었고 광역교통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늘어나는 세대수에 한해서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지구지정 사업 승인 절차를 개선시키겠다. 또 일몰제 폐지하겠다. 일몰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통 이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문재인 정부의 사실 공급 방안 대책에 담겨져 있는 공급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좀 많이 기피를 했었던 이유가 속도가 안 나는 겁니다. 속도가 안 나고 공공이 이제 대부분 주도해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죠. 그래서 21년에 일단 시작하고 3년간 한번 시작해보고 그러면 22, 24, 24년까지 시작해보고 한번 지켜보자. 그런데 24년도에 2년을 더 연장해서 26년 12월 31일까지가 일몰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폐지시키고 계속 기간 상관없이 도심 복합 사업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일기 신도시 이 정비 사업을 개선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 산정 방식 절차를 개선시키고 이주, 상가 쪼개기 등 이런 문제들은 선제 조치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6만 3천 호 착공시키겠다. 굉장히 좋은 입지에 물량이 나오는 거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공모 방식이었습니다. 선도지구로 이제 지정되는 그런 단지를 뽑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걸 공모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빠르게 동의율을 얻어서 이제 지자체에다가 내고 우리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공모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보고 선정을 해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선정 물량은 기본 계획상 구역 지정 물량을 상한으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26년도에는 몇만 가구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1만 가구밖에 안 돼. 그리고 27년에는 5천 가구밖에 안 돼.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상한으로 물량을 결정했었는데 이제는 이 상한을 폐지하고 더 확대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모 방식이 아니라 주민 이반 제한으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동의율 얻어서 지자체에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50% 동의를 얻어서 제출해서 우리 아파트 동력이 많습니다. 지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 공모 방식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뭘 해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걸 관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민 입안 제한으로 바뀌었고, 또 물량도 이렇게 정해진 상한이 아니라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26년에 1만 호였는데 더 주민들이 원하면 더 뭐 1만 5천억 원, 2만억 원 더 늘려서 확대해도 되겠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민 직접 제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선정하고 추진 물량까지 결정한다. 주민 과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 제안하면 지자체가 검토 이후에 수용 여부 결정한다. 최소 6개월 이상 단축 효과가 있다. 연차별 정비 예정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그 경우에도 접수하고 수용해서 허용시키겠다. 아까 얘기했던 연차별 물량이 정해져 있죠. 그 정해진 물량을 초과해도 접수하고 수용해서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만 가능하다. 다만 만약에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없는 지자체, 이런 지자체는 사실 분당 지역 일대가 이런 지자체가 많습니다. 분당은 워낙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주 여력을 감안해서 예정 물량 이렇게 초과한 구역 지정은 분당만 빼고 다 해줄 거다. 그래서 분당은 제외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질서 있는 정비사업 선제 조치를 해서 이주 관리하겠다. 이주 여력 부족 지역에는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 지정을 허용하지 않고 관리 처분 계획, 물량 통제, 금융 통제 조치도 병행하겠다. 예를 들면 이주 여력이 부족한 단지들 있죠. 이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주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부지들은, 그런 아파트는 일단 선정했는지, 뭐 이런 것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단지들은 관리 처분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의 끝나는 거죠. 관리 처분 나고 이주 철거해야 되는데, 관리 처분 계획의 물량으로 통계를 짓게 하면 이 착공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주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물량까지도 통제할 거다. 그리고 금융 통제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대출도, 집단대출 받는 것도 이거 다 통제하겠다. 또 상가 쪼개기. 이 상가 쪼개기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전에. 이제는 권리산정일 기준일을 도입해서 상가를 취득하는 분, 이제 앞으로 이게 도입된 이후에 취득하는 분들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상가 쪼개기 방지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하겠다. 빈집 정비 촉진 지역으로, 이거는 가칭입니다. 지정된 지역을 개발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의 1.3배 정도 완화시켜주겠다. 동의율은 소유주 부재로 인한 사업 지원 최소화를 위해 촉진 지역 내 공공정비 사업은 동의율 집계 시 소재 불명 세대를 모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빈집 및 정비 촉진 지구니까 빈집이 많은 구역들을 싸잡아서 개발해서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죠. 뭐 추진이가 이 사람 찾아야 동의를 얻어서 조합 설립을 내는데 사람 찾기 어렵죠. 그러면 이제 사업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이거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그냥 빼버리고 동의율을 있는 사람들끼리 3분의 2 면적은 2분의 1 이상 얻어서 제출하면 조합 설립 내주겠다. 공공재개발에서. 그리고 또 도심 복합사업에서. 그리고 최소 면적은 1만 제곱미터였는데 훨씬 더 크게 10만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2030년까지 수도권 약 18,000호 정도 착공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가로구역 요건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보통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보게 되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서울에 진행하는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은 자율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축 다세대 짓는 그런 경우를 자율 정비 사업이라고 진행하고,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택단지 가보시면 나홀로 아파트들 이렇게 한 동, 두 동짜리 지어진 곳들 보시죠. 그런 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보면 그 주변 가로 구획 아파트 그 주변이 6m 이상의 도로와 또 여러 기반 시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깨끗한 곳에 아파트를 지어주죠. 그래서 이런 곳, 이걸 지켜야지만 추진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없어도 설치 예정만 있어도 허용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신탁업자의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주겠다. 갈등이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주민들 간에 이견 충돌이 있죠. 이거를 이제 전문성이 있는 신탁회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돈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또 회계 업무도 해주고 뭐 여러 갈등 해결을 해주는 그런 주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신탁업자를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맡겨야 돼요. 그럼 이제 내 명의가 신탁회사의 명의로 바뀌는 겁니다. 다만 아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이 아예 끝나고 완성이 되면 다시 제 등기로 반환이 되죠. 근데 이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선 이런 경우를 모르니까 이 신탁회사가 뭐 이렇게 중간에 관리하고 이런 경우를 알 길이 없으니까 반대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신탁업자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신탁 3분의 1 이상 거기에 주민 동의 요건까지 충족해야 되는데 주민 동의 요건만 있고 토지 신탁 요건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건 안 해도 된다. 그냥 주민들끼리 신탁 회사 지정하려면 동의를 얻어서 지정해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임대주택 공급할 때 사업비의 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총 사업비의 50%를 기금 융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죠. 그리고 임대주택 20% 이상 만약에 공급한다. 그러면 총 사업비의 70% 해줄게. 융자 지원해 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융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임대주택 10%만 되더라도 총 사업비의 60%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금 융자가 많아야지만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저리로 나오고 그죠? 그리고 기금 이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브릿지 대출, PF 대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경기가 어렵거나 분양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러면 굉장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기금 융자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거를 가로주택 정비, 이걸 일명 모아주택이라고 지칭하고 그 모아주택들이 모여서 모아타운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냥 쉽게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축 매입 임대 공급을 확대시켜 주겠다. 단기적 효과가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도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14만 호 착공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5년간 전체 착공 물량의 50%를 2030년까지 약 7만 호 정도 2년간 집중해서 공급하겠다. 자, 신축 매입 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LH가 아니면 또는 SH가 건축업자가 일반적인 개인 건축업자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 신축 다세대 주택을 짓는 그런 개인 건축업자가 요즘에 뭐 빌라 시장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뭐 역전세가 막 발생되거나 뭐 아니면 뭐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 뭐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막대한 자산 손실이 나고 그죠? 그리고 집을 아예 안 지으려고 하죠. 애시당초. 그래서 토지만 보유하고 아니면 토지 매입하는 걸 좀 꺼려하죠. 그래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일례로 2022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금리가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PF 대출금리가 엄청 올라가서 또 분양도 안 되고 집값이 하락하니까. 그래서 파산한 건축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 시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세대 주택 시장은 거의 초토화입니다.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LH와 SH가
그 건축업자의 지어진 그 매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한 그 건축물에 임대를 주는 겁니다. 임대,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를 주는 거죠. 이걸 신축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기준의 지역으로 분류해서 진행할 거다. 그리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도권의 약정 물량 비중을 매년 80%까지 확보할 거다. 매년 동안 나올 수 있는 물량의 80%는 일단 계약하고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지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담당자를 따로 지정해서 그 사업장을 따로 관리하는, 그리고 인허가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요. 또 인센티브도 부여합니다. 토지 소유권 확보 시 토지 성금 지급, 그리고 조기 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이렇게 해서 건축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해 주겠다. 만약에 건축업자가 토지를 전부 다 확보했다, 땅을 확보했다, 이제 집만 지으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50에서 80%의 대금을 먼저 선지급하겠다. 나중에 이게 분양이 돼야지만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죠. 근데 미리 선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공사비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리 지급하는 거고, 조기 착공할 때도 매입대금의 10% 정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PF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좀 낮추는 자금 조달 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사업자에게 1금융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허그 도심 특약 보증 한도를 상향하겠다. 그래서 기존의 매입대금의 85%의 수도권은 90%를 보증해줬고요. 근데 지금은 총사업비 매입대금의 90%에 수도권은 90%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도 지급 시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공실, 상가나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비아파트로 공급시켜주겠다. 이제 도심 내 공실 상가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이 상가의 용도는 상가만 지을 수 있죠. 이거를 주택 용도로 전환시켜서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용도 변경 신속하게 해주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해주겠다. 또 수도권에서는 생활 숙박시설 약 1만 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지원해주겠다. 이 문제가 많았죠.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원해주겠다. 주거시설을 확충해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 요건을 완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분양자의 80% 이상 분양받은 면적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 이 설계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할 때 그때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주차장도 있고, 뭐 폭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오피스텔이 되려면 그 기준 선들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이미 8월 달에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시켜 주겠다. 자, 그리고 모듈러 주택 공급도 활성화시키겠다. 공기가 짧습니다. 집을 질 때. 그래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 설계 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입 가격 산정 방안 등 제도 기반을 일단 26년도까지 마련해서 26년 하반기에 시범 사업으로 일단 추진하되, 수도권 부지 저층 주택으로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해보겠다.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건 이제 공장에서 주택을 정밀하게 만드는 거죠. 당연히 골조도 있습니다. 조립식이지만 그 조립 안에 골조가 다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묶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무튼 그렇게 이제 겹겹이 쌓으면서 주택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고층으로 아직은 뭐 지금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저층, 안전하게 저층 먼저 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층수를 늘리겠죠. 모듈러 공법 보급 확대를 위한 뭐 이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시켜주겠다.
자금 조달 애로 등으로 착공지원으로 멈춰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을 기금출자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2만 1,000호 착공해주겠다. 보통 사업장의 기금이 50% 이상 출자해서 적정 수준 임대료로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총 사업비가 있어요. 그 이제 타인 자본, 대출을 받거나 전세 보증금을 껴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죠. 자, 예를 들면 총 사업비 1,000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내 돈은 200억이 있고 나머지 돈이 부족하죠. 이거를 융자로 끌어온다든지, 그리고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죠.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융자 받을 때 정부에서 기금 융자로 한 20에서 30% 빌려줬습니다. 좀 저리로. 근데 이제는 뭐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자기 자본의 50% 정도를 출자로 따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라고 그냥 쉽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 집중 공급을 위해 5년간 물량 목표 2만 1,000호 중 절반 수준인 1만 호를 향후 2년간 집중 공급하겠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보신 건 공급에 대한 방안 대책이었고, 이제는 수요를 관리하고 억제하는 그런 대책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걸 그냥 넘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시키겠다. 제가 저저번 강의 영상에 매매됐다가 취소한 거래 건수가 2025년이 5년 평균을 봤을 때 거의 뭐 두세 배 이상 폭증했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이건 이상거래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정부도 봤을 때 이거는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규제 정책이 도입된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종이 계약했는데 뭐 만약에 전자계약으로 전환시킬 경우에 우대금리, 대출 우대금리를 0.1% 더 주니까 종이계약 취소하고 전자계약해서 그 거래가 찍힌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자계약은 2017년부터 나왔고요. 전국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전자계약 하는데, 전자계약 하기 전에 우리 집 보고 바로 임대계약 하나요? 집 보고 바로 매매계약 하나요? 아파트 계약할 때 보통 그렇지는 않죠. 좀 고민도 해보고 또 대출도 알아보고 진행하죠.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애시당초 전자계약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대출 뭐 있는 거 다 알아보시고 요 날짜에 할 건지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 다 보고 하는데 왜 취소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전자계약 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2025년 상반기보다 2024년 하반기가 더 많았습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한 건수가. 그런데 취소된 거래량을 봤을 때요, 2024년 하반기보다 2025년 상반기가 3.5배가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한두 명 정도는 있다라고 가정해도, 소수는 있다라고 가정해도, 이거를 대부분 그런 분들이 취소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가 뭔가 정부가 봤을 때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감독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 이 부동산 범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 띄우기, 다운 계약서, 뭐 전세 사기, 뭐 등등등등. 부동산에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는 지금 적극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수사 할 수 있는 관련 조직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 전부 다 함께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조직 신설. 제가 느끼기엔 우리 그 자본시장에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매매, 통정거래, 자정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정거래는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계약서 이제 작성해서 돈 왔다 갔다 혼자 하고, 통정거래는 이제 남과 내가 짜서 이제 거래를 왔다 갔다 이렇게 거래한 것처럼 하고 취소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가격 띄우려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정거래를 막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주가 조작으로 보죠. 이 주가 조작이 굉장히 무서운 게 그냥 기본이 1년 이상 구속입니다. 그리고 차익분이 5억 이상 50억 이하로 났다? 5년 이상 구형을 때립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 50억 이상이 났다?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법을 신설을 해야 경각심을 느끼죠. 우리가 주가 조작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부동산에서는 누가 관리하는 주체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암암리에 진행되는 자전 통정거래들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 또 허위 매물 올리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 부동산 범죄에 속한다.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경찰, 지자체, 특사경 합동 단속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관계기관에 통보된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한 기관별 조치 결과에 모두 다 공유해서 환류 절차 강화하겠다. 모든 내용들 다 공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또 불법행위 정황 패턴 이걸 그냥 자료만 봐서 하는 게 아니라 AI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별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현재도 이걸 시범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뭔가 의심 사례가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거 괜히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옵니까? 그죠? 누가 봐도 5년 평균보다 이거 뭐 한 3배 정도 취소 거래가 많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또 주택매매계약 신고 관리 강화.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신고하는 경우에 별도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고 그냥 자전거래 하거나 해서 올려놓고 중개사가 실거래가 띄우고 취소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악용 소지. 담합하는 경우도 있고 중개사가 따로 본인 아파트 올리는 경우도 있고 주변 아파트, 관리하는 아파트. 근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면서 신고해야 되는 의무화를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26년부터 시행입니다. 그리고 불법 의심 사례는 세무조사하겠다. 이거는 지금부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ING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고가주택 20억 이상을 지칭을 했습니다. 20억 이상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나온 경우 그리고 법인자금 유용으로 의심거래로 보여지는 경우 집중조사하겠다. 집중조사. 그리고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겠다. 우리 대부분 이제 뭐 강남 취득분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뭐 세무조사에 걸릴 거냐,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분들은 이제 위험한 거죠. 이제 아마 다 걸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취득자금의 흐름과 원천까지 추적해서 가족, 친척 등에게 차입금을 위장해서 증여한 경우 위장해서 증여한 경우 그리고 법인 자금으로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인 자금 활용하면 안 되는데 법인 자금 이용하죠. 그래서 연예인 그 누구예요? 여자 연예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걸그룹 법인 자금 활용해서 이런 경우도 안 되죠. 근데 이거 암암리에 막 빌려서 그냥 막 활용하는 거죠. 세금 탈루 검증 절차를 하겠다. 최근 3년간 370여 건의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했고 3,000여 건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여부 등 사후관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시세 차익이 나고 그분이 집을 팔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볼 거다. 계속 사후 관리할 거다. 그게 약 3,000여 건 정도 된다. 그분도 이제 돈의 출처를 원천까지 파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기가 없습니다. 계속 한다라고 합니다. 계속. 불법 이상거래 기획조사 및 이용 의무 조사를 하겠다.
서울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현장 점검, 기획조사 이 범위를 서울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경기, 인천까지 전부 다 확대해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조사 기간도 연장을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게 1차 조사가 있습니다. 25년 1월부터 2월 달에 매매 계약하고 신고한 분들, 이분들 이미 조사가 끝났고요. 그리고 2차 조사 25년 3월에서 4월 달에 매매 계약해서 신고한 분들 이제 착수 들어갔습니다. 위험한 분들이죠. 5월, 6월 달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는데 이분들 3차 조사로 착수 예정이다. 그리고 연말까지 매매 계약하고 신고한 분들 어떻게 해요? 6차 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올해까지 매매한 분들 위험하다. 이게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과열지구,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지역으로 전부 다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다. 이 또한 굉장히 꺼려하는 거죠. 대부분 강남에 진입한 분들 굉장히 꺼려하는 건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죠, 보통. 근데 허위 편법 조달 방지를 위해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뭐 기타 대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나눴는데 이제는 세분화해서 촘촘히 관리하겠다. 금융기관명도 기재하도록 하겠다.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을 개정하겠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밖에 대출. 그러면 이 그 밖에 대출이 어떤 대출로 이용하는지 명료하지 않죠. 그냥 이 넘어가는 겁니다. 대부분 그냥 보고. 그냥 다른 대출인가 보다. 주담대 신용대출만 아니면 돼. 여태까지 그래 왔다면 이제는 사업자 대출, 해외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이런 거 이렇게 세분화적으로 대출 나누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부동산, 왜냐면 사업자 대출로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사업자는 사업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지 집으로 대출할 수 없는데 대부분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집 매매할 때 이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이렇게 우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다. 부동산 처분대금 및 주식채권 등 자기의 자금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임대보증금도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이외의 구분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매매한 주택이냐 아니면 투자한 주택이냐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주식채권도 얼마에서 얼마로 가지고 왔냐 이거 또 세분화해서 한 겁니다. 주식 처분 금액은 얼마냐 이런 거 다 조사한다라고 합니다. 다 기재해야 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 그리고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추가해야 된다. 그리고 제출 의무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할 때 그냥 자금조달 계획서만 쓰면 돼요. 다만 이제 규제지역 같은 경우,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강남 3구는 토지로 지정돼서 자료를 증빙을 하는 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마포구가 규제지역은 아닌데 토지로 지정된다? 그럼 마포구는 증빙 서류까지 다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빙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 심리를 억제하고 그리고 매수 의욕도를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대부분 상급지 2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지역 LTV 강화하겠다. 강남 3구와 용산은 지금 LTV 50%였는데 이제 9월 8일부터 40%로 낮췄습니다. 원래 40%가 맞죠. 근데 이제 23년도에 10%포인트 더 완화해서 50%로 확대해 준 거지 원래 정상적으로 회귀한 겁니다. 근데 강남 지역일 때는 40%로 적용해도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예를 들면 3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40%면 대출이 원래 12억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대출한도 627 대책으로 6억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 40%로 낮추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만
강남 지역 일대에서도 15억이 넘어가지 않는 아파트들, 15억의 40%면 6억이거든요. 그러면 15억 미만 되는 저가 아파트들 있죠. 그런 아파트에게 타겟이 있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아가서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재선정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렇게 재선정되는 추가 지역들이 나중에 발생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게도 미리 타격을 주기 위해서 내렸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추가 지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미리 선반영돼서 나온 거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또 주택매매 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 LTV를 0% 아예 안 해주는 우리 주택매매 사업자, 사업자 등록해서 주택 매매하고 소득 일어나는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 주택 매매에서 임대사업자 이제 등록해서, 그죠? 등록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원래 규제 지역 내선 LTV가 30%까지 대출이 나왔어요.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나왔었다. 그러니까 다주택, 주택은 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차치하고 대출이 나왔었는데, 그 대출 나온 걸로 추가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 갭 투자로 또다시 집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갭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0%로 규제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취득의 목적이 있는 지방분들도 마찬가지 아예 살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지역 일대는 대출로.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종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주택을 신축으로 건설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최초 분양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외시켜주겠다. 대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공익범인이 주택매매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 경우도 대출이 기존대로 나온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경우, 이때 이제 대출도 유용하게 필요하죠. 그런 경우 또 진행할 수 있게끔 해준다. 다만 투자를 못하게끔, 매매를 못하게끔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대출 한도도 일원화됐습니다. 1주택 가운데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전체 세대의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대출 받을 때 당연히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좋겠죠. 그래서 보증 3사에 가입을 대부분 하는데, 대출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을 해주는 한도가. 수도권 기준에서 보면 SGI 서울보증은 3억 원까지 보증을 해주고요. HF 2억 2천, 허그 2억 원까지 보증을 해줬는데, 근데 요거를 전체 1원화해서 2억 원까지 보증을 해주더라. 그러면 3억 원까지 보증을 해줬던 서울보증보험사는 어떻게 해요? 2억 원까지 못 해주니까 나머지 자금이 필요하게 된 거죠. 현금으로. 9월 8일부터 시행이 된다. 수도권 그리고 규제지역, 수도권 전부 우선 적용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제 전세대출 무주택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1주택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녀 교육 때문에 아니면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와야 되는 경우, 또는 직장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집이 있는데 너무 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 집 전세 주고 본인도 전세 가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 이런 악영향이 있다. 또 대출 금액이 큰 경우 대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인상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은행에서 이제 우리 차주한테 이제 금리에 이제 전가시키거나 녹이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납부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기존보다 더 높아졌다. 예전에는 고정 변동금리에 따라 또 은행별에 따라서 기준율 이제 보증 납부 금액이죠. 보증료 납부 금액. 요거 이제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는 평균 대출 금액에 초과가 될 경우
기준요율을 더 높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6년 4월부터 되죠. 그래서 돈 납부해야 될 게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토제, 이 지정권자를 원래 시도지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서울시장이 올해 2월 달에 똥볼 찼죠. 본인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풀어줘야 될 시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작용이 엄청나게 생겼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이 시장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까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을 통해 개정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집값 상승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졌다. 무서워졌다. 언제 어느 시기에 지정할지 모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지정되면 이제 갭 투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아예 그러면 이제 집값 상승은 어렵죠.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 가능토록 개선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뭐 1시간 반 이상이 거의 뭐 한 2시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느낌에 굉장히 방대한 이 대책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는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 꼼꼼하게 알기 쉽게 최대한 알기 쉽게 제가 말씀을 도와드렸으니 앞으로 어떤 공급 방안 대책이 담겨져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수요 억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요 이후에 또 추가적인 준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굉장히 아쉽다. 이거 지금 이 자료 오랫동안 만들었는데 이거 자료 만약 여러분한테 강의 영상 이거 같이 송출하면 거의 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